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고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인트로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부터는 조금 포맷을 바꿔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신학박사 꽹호의 세상과 경제 일기라는 소제목을 정해봤고요.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이슈 중에서 다룰만 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를 주제로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 고배당주, IRP 등 연금 계좌로 이 배당주를 모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SBS 모닝와이드에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 한국인 가계 순자산이 평균 3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3억 9천만 원 중에서 부동산이 대부분이고요. 3억 5천만 원, 그 외에 실물자산 2천만 원, 금융자산이 약 2천만 원 정도 가계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년 12월에 가계 순자산이 다 합쳐보면 4억 4천만 원이죠. 그것이 23년 3월 기준으로 3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 가계당 자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 감소의 이유는 뭐니 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듯이 가계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큰 비중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21년 말보다 가격이 마이너스 12.6%나 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2년마다 전세 갱신을 할 때 떨어진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역전세 대란이니 이런 말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21년 12월 말과 23년 3월과 비교했을 때 가계빚 고위험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2.7%에서 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이 6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61만 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죠. 최근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투자와 관련해서 고배당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상장되었습니다. 이 ETF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기업 10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고배당주가 슈왑 US 디비덴드 이쿼티 티커로 SCHD ETF가 있죠. 이 SCHD를 추종하는 고배당 ETF가 현재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나온 것이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출시되면서 보수를 0.03%로 책정했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소울과 에이스도 덩달아 운용 보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분기 배당이었는데 이 SCHD가 분기 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스도 월 배당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국투자운용사에서 만든 것인데요. 얼마 전에 공지가 떴습니다. 7월 초에 총 보수를 0.01%로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고 분배금도 분기가 아니라 월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에이스와 소울과 여기에 추가해서 타이거 이 세 ETF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서 절세를 받을 수 있고요. 과세 이연,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ETF SCHD를 복제한 이 세 가지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이 원상품인 SCHD 연 배당 성장률이 대략 12%, 배당률은 약 3.6%가 됩니다. 그 적용 결과가 이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와 가세이연 계좌를 통해서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0년과 20년만 예를 들어보면 5천만 원을 넣고 10년이 지나면 월 배당을 5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이연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면 10년 후에 월 배당금이 66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일반 계좌에서는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225만 원을 월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이연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면 20년 후에 월 294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말입니다. 액수가 더 크면 배당금이 더 많아지죠. 일반 계좌에서 9천만 원일 경우에 20년 후에 404만 원, 그러나 과세 이연 계좌를 통해서 9천만 원을 넣으면 20년 후에 529만 원 월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서는 시가 배당률을 3.6%, 배당 성장률을 12%로 잡았는데요. 다음 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시가 배당률을 3.3%로만,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10%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천만 원을 그냥 넣고 월 적립을 하지 않은 예와 만일 50만 원씩 100만 원씩 월 적립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5천만 원을 넣고 월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세 이연 계좌를 통해서 20년 후에 보수적인 예를 적용해 보면 177만 원의 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50만 원씩 월 적립을 한다면 월 배당금이 331만 원, 만일 100만 원씩 월 적립을 한다면 485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9천만 원을 넣고 그냥 있을 경우에 20년 후에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319만 원의 월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만일 50만 원을 넣었다고 치면 20년 후에 월 배당금이 473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죠. 여기 밑에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저는 젊은 세대는 이 연금저축 계좌에 고배당주를 계속 모아가는 비율을 50% 이상 가져가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나머지 액수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비율이 50%가 아니라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젊은 세대가 아닌 좀 더 나이가 많은 세대면 이 비율을 더 높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원금을 손실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계좌를 활용했을 때 건강보험료나 금융종합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10년, 20년 이상 투자할 수 없는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는데 나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절세와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배당주를 연금 통장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안정적인 노후 경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은 연금 계좌 중에서 일단 IRP에 대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ISA나, 여기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ISA나 연금 저축 펀드,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퇴직 연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가 나이별로 3.3%에서 5.5%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당을 받았을 때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율로 세금을 내죠. 그리고 이것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탔을 때 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이연된 액수를 계속 더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RP는 총 1인당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이 이 IRP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한 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ISA 계좌는 1인당 한 개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고 600만 원을 넣으면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돌려줍니다.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그런데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6.5%, 그래서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세금 공제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5,500만 원 총 급여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 그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훨씬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의 세금 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혼용해서 900만 원,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과 IRP에 300만 원 해서 이렇게 900만 원을 채워서 매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IRP로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을 할 수도 있고요, ETF나 펀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주식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ETF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등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앞에 코덱스가 붙은 타이거, 에이스, 소울, 아리랑 같은 것들이 붙은 ETF는 살 수 있습니다. IRP의 또 다른 약점 중에 하나는 전체 투자금의 30%를 안전자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금 또는 각 증권사, 그러니까 IRP 계좌를 개설한 그 증권사가 제공하는 안전자산들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혼합 등 이런 것들의 투자금의 30%를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중에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KB증권에 보면 이런 상품들을 30% 안전자산으로 사야 될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서도 실적 배당 상품이나 원리금 상품 등 안전도에 따라서 약간의 고위험이면 고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그룹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세에서 65세 때 수령하면 세율을 5.5% 뗍니다. 그렇지만 70세에서 79세 때 연금을 타면 4.4%, 80세가 넘으면 3.3%의 세율을 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이 절세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총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주죠. 그리고 한도가 1년에 1,800만 원까지 늘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이 해당 계좌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살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IRP 계좌를 한 개 이상 만들어 놓습니다. 55세가 돼서 A라는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그리고 여윳돈이 있으면 B라는 아니면 C라는 계좌에는 계속 더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받지 않는 계좌라면 계속 돈을 납입해서 고배당주 ETF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5년 이상, 그리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나누어서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200만 원 이상 연 수령할 때에는 16.5%의 분리과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매월 100만 원씩만 찾아 쓰라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이 연 1,2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연 2천만 원으로 수령 가능하게 하자고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1,200만 원까지만 수령할 수 있는 이 법은 나중이 되면 바뀌어서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3년부터 종합과세에서 이 분리과세 가능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용자를 더욱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 IRP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것이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IRP 계좌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지금은 주식을 매매할 때
수수료만 떼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IRP 계좌에서는 이 세금 부과가 미래로 이연되죠. 그리고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IRP 퇴직금의 최적 운영 방법은 퇴직금을 IRP로 받고 그러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고 과세를 IRP 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면 이제 IRP 통장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갖고 있는 퇴직금을 다 이전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나눠서 인출해야 되는데 만일 11년 차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1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1년 차부터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자, 고배당주와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이 3만 불을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15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등 다른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큰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ETF 상장 신청은 지금 이제 이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사인으로 읽혀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급등한 것입니다. 또한 21일 날 미 연준 의장 파월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의 지속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돈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뒤이어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긴 했지만 시장은 이 앞부분의 발언에 방점을 찍으면서 투자가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캡처한 것인데요. 5일 동안 무려 1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만 불 위로 올라갔죠. 비트코인 1년 차트를 보면요. 연초 16,000불 수준에서 36,600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략 85%나 오른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것은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3번의 반감기를 거쳤습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는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략 4년 터울로 이 비트코인 보상이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거치면 채굴 보상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채굴자를 통해서 시중에 비트코인이 풀리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약 1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 값이 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반감기 12년 11월 28일에 비트코인 한 개당 12불 하는 가격이 약 1년 후에 1163불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차 반감기가 여기인데요. 16년 7월 9일에 658불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약 1년 후에 2만 불로 뛰었고요. 세 번째 반감기가 여기입니다. 2000년 5월 11일 날 8,500불대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년 후에 6만 9천 불까지 뛰었습니다. 네 번째 반감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4년 대략 한 4월 전후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약 1년 후에 25년 정도가 되겠죠.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얼마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세계 거대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 등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선물 ETF는 이미 허용되었죠. 이 현물 ETF를 줄줄이 신청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닐 듯 싶습니다. 저는 앞서 고배당주를 절세하고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톡톡히 노릴 수 있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계속 적립해 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안전하게 배당주를 통해서 연금 수입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미래 변화를 지켜본다는 심정으로 약간의 비트코인은 매수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리스천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가상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국민 3명 중 2명은 코인은 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머니투데이와 K-스탯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최근 거죠.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 평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아주 소량 없어도 될 약간의 비트코인 조금 사두기를 권합니다. 코스피 주가 차트입니다. 지난주 별로 안 좋았죠. 앞선주 대비 1.83% 거의 2%가량 떨어졌습니다. 연체 대비로 현재 15.48%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도 별로 안 좋았죠. 앞선주 대비 약 2%, 나스닥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2.6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P는 연초 대비 약 14% 오른 셈이고요. 나스닥은 약 30%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도 대략 2%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4.5% 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주 성경 한 구절은 시편 4편 3절을 골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동사 히프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는 set apart, 따로 떼어두다, REV는 single out, 선발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뜻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별도로 구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시드입니다. 이 하시드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거룩한 자로, 독일어로 하일리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EV는 로얄 서번트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충성된 종을 따로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꽹우의 드론드론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택함받은 존재로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